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네, 탄산수입니다. 탄산수. 네. 탄산수님 너무 네. 미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미인대회 나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닙니다. 네. 아니 한국 사람의 얼굴형이 아니야. 그래요? 네, 보통 우리는 플랫하잖아 얼굴이. 근데 여기 코하고 귀가 이렇게 먼데?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죠?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아니 진짜로 난 처음 볼 때부터 네. 너무 미인이어가지고 네. 사실 제 친구가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걔랑 지금 연락은 안 되는데 근데 내 친구랑 비슷한데 걔가 만화책에서 툭 튀어나온 애 같았거든요. 근데 뭐 미인이라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네. 몸매도 예쁘시고 너무 미인인데. 진짜 남편분이 미인이라고 하시죠?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원래 미인들의 남편이 잘 모르더라고. 남들이 예쁘다 그러지. 어쨌든 네. 네, 미인이세요. 네. 네, 아무튼 네. 네, 저기 하고 싶은 얘기, 고민 얘기해 보세요. 네. 제가 이제 2010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혼을 한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관계가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그 시장에 좀 관심을 계속 가졌었고. 이게 몇 살이셨어요 저요? 그때가? 그때 25. 아우 정말 네. 일찍 하셨구나. 네, 역시 네, 네. 미인이라. 근데 바로 팔려가셨구나. 근데 남편도 네. 굉장히 일찍 결혼했어요. 2살 차이라서.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좀 관심을 계속 가졌고 그리고 뭐 계속 뭐 매도 뭐 이것 때문에 이사를 다닌 건 아니었는데요. 이제 직업적인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사를 지금 뭐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10번. 해외에 다 포함해가지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도치 않게 뭐 서울에서도 여러 지역을 있어봤고 또 뭐 이렇게 지방에서도 강원도도 있어보고 충청도도 있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도시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살면서는 더 빨리 체감을 하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느끼게 됐고 이제 뭐 지방도 안 오르는 게 아니다. 좀 이런 거를 좀 봤어요. 그런데 근데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번 정권에서 사실은 이제 내 1주택자를 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요? 네, 그때 이제 제가 1주택자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뭔가 증식이 안 된다. 그렇지. 왜냐면 그걸 깨달았구나. 오르고 내리고 그냥 내 집이 오르고 내리고지.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제가 딱 깨닫고서 이제 뭔가 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또 남편이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하면은 승진 명단에서 다 누락돼. 맞아요. 그랬어요, 실제로. 실제로도 뭐 전주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었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더라고요. 저희 여기에 오셨던 분 중에 군무원이 있었는데 실제로 다 탈락됐대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승진과는 별개였어요. 그때는 이제 승진하는 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진짜로 그런 단계가 됐을 때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너 이때 주택 구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상관이 없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걸 못했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기회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저랑 남편이랑 조금 이런 투자에 대한 마인드 차이가 있었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면서 정말 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처음부터 잘 맞는 분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조금 거의 맞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점이고요. 네.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좀 잘 포트폴리오를 세우고 싶고 그리고 저도 장기전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웬만하면 매수한 거는 내가 버티는 안 판다 이렇게 좀 가져가고 싶은데 현재 서울의 경우 이제 강북 소형의 경우 매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지금 전세가 대비 갭으로 해도 2억 정도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공격적인 분들은 이제 이전 전세가 대비 뭐 지금 매가 이렇게 갭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1억도 안 들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도래하잖아요. 전세 만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2억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렇게 서울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여기 계신 분들처럼 막 잘게 쪼개가지고 뭐 지방 소도시 뭐 이렇게 갈 게 맞는지. 왜냐면 전 서울도 그렇고 뭐 지방도 그렇고 이제는 매도를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어차피 주임사면 10년이니까 네네네. 10년 이상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이상.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네. 그 지금 서울이 너무 그동안에 갭이 커서 그렇게 네. 안 들어가신 건지 네네. 왜 이렇게 다 분산을 아. 리스크를 그냥 분산하신 건지. 그게 또 궁금하실 수 있구나. 네네. 제가 이제 사실을 얘기하자면 제가 2016년도 사실은 제가 2012, 13년도만 해도 서울보다는 신도시가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봐도 그렇고 강남이 아닐 바에는 강북이 신도시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주거 여건도 그렇고 교육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서울에 대한 미래 가치를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때 사실은. 네. 그랬다가 2016년도에 제가 네. 서울 강북에 있는 그 삼선동 쪽에 있는 네, 지금 약간 거기도 그쪽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네. 왜 우리 똑같은 얘기하는 거 네. 같은데 삼선동에 네. 홈타운 이름이 홈타운이었나? 어쨌든 거기를 네. 했는데 그때 5천이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갭이 5천이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계속 눈으로 이렇게 주시는데 부동산에 전화해도 저한테 아무도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나오면 실제로 얼굴을 본 사람한테 주지 저한테까지는 안 왔던 것 같아요. 전화상으로만 하니까. 그래서 그걸 못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평촌에 이제 갭 투자를 들어간 게 5천. 네. 5천으로 들어갔고요. 그런 거지 제가 서울을 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거기를 못 들어갔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제 기억에 서울의 갭 투자를 조금 생각을 했었던 게 그 잠실 쪽에 막 아파트 신축이 들어갈 때 전셋값이 그때 집값도 낮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그게 갭이 1억이었어요. 잠실이. 저는 타워팰리스 갭 1억도 봤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는 사실은 용기나 그런 배포가 매가가 10억. 우리 탄산수님이나 저나 그 1억인데 안 들어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그래서 지금 1억 차이 나서 이거 해놓으면 뭐 이게 오르겠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랬다가 저도 이제 그 이후에 서울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그래서 서울을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간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잘게 쪼개서 분산하는 건 뭐냐면 제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1억 이상을 사게 되면 전 12%를 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억 이하를 사거나 오피스텔밖에 못하는 거고 1억 이하는 지금 지방밖에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탄산수님은 서울을 가셔야죠. 두 번째 주택은. 그거는 뭐 서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액이 큰 거를 이번에 취득세 또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빨리 이제 조정지역도 풀렸고 하니까 서울은 조정지역 아닐까요? 지금 강남 3구랑 용산구 제외하고 또 다 풀려서 그랬다. 지금 또 발빠르신 분들은 또 금방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곳은 미래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서울이에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번에 이제 지진이 나서도 제가 느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대도시 중에 과연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은 어딘가라고 봤을 때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예를 들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집값 비싸고요. 당연히. 뭐 샌프란시스코를 봤을 때 거기도 지진에 취약한 곳이고 뉴욕이 그나마 뭐 지진 없잖아요. 하지만 또 다른 거기가 또 겨울에 좀 기후가 안 좋기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서울이 어떤 그 자연재해에 있어서도 너무 괜찮고 단지 뭐 이제 북한이 있는데 북한이 뭐 몇 년 전만 해도 여기다가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등 그런 얘기를 사실 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서울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점점 좀 줄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봐요 지금은. 이 서울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 강남에 가지고 계신 건 내가 실거주용이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 서울의 그냥 넓지 않은 20평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너무나 많거든요. 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를 강남이면 더 좋고요. 네, 강남은 이미 갭이 뭐 그렇죠. 5억 이상일 것 같고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갭 투자라고 하지만은 이제 계속 가지고 가서 정말 저희 아이들한테 맞아요. 아이들이 네. 몇 명이죠? 2명. 그렇죠. 네. 걔네들한테 나중에 네. 저기 집 물려줘야죠. 한 가구당 셋째, 실수 셋째, 자녀 2명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다가 당연히 사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세 번째까지는 여력이 되신다면 서울에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경기도 재건축을 하든지, 그죠? 네. 아니면 근데 소액을 뭐 하든지. 이제 그렇게 서울 2억 하면은 사실은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에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묻어두는 돈 그렇죠. 차익으로 이제 보고 하는데 제가 한 월 1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수익형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택 시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월세 시장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10년만 좀 비정상적이어라 막 이래서 제가 지금 여기 삼성 앞에 헤리움? 오피스텔 그거를 관심 있게 이제 지난주에 계속 봤는데 이제 선생님께서도 오피스텔 많이 이렇게 뭐 마피로도 들어가시고 하니까 시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약간 중도금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대출 했고 이제 중도금 대출 이후에 잔압 10% 못 내신 분들이 지금 이제 팔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요, 헤리움이? 지금 현재 스코어. 지금 현재 모르겠네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4천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왜냐면 있어요. 계약금하고 맞아요. 잔압 줘야 되는 그럼 3,400 정도 일단 되겠네요. 그쵸. 대출 그러면 처리하고. 맞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저는 지금이 막 금매가 나올 시기잖아요. 네. 빨리 갭으로 하나를 잡으시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네, 마이너스 지금 1,000 정도에 그게 금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완전 잔금 대출을 했을 때 대출 안 나온 사람들이 그때도 좀 내놓는지 언제가 지금과 그때랑 입주가 언제죠 이게? 8월에 8월. 네. 제가 샀던 거는 근데 언제 보통 들어가세요? 제가 샀던 거는 1월 막 하려고 입주장이요? 입주장에 잔금을 못 치르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내놔서 그때 샀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를 좀 생각이 더 가는데 근데 현재 지금 이 돈이 내가 묶여도 딴 데 쓸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마이너스 1,000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도 그때 마피 가장 큰 게 마이너스 1,0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거보다 더 빠지지는 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000에 아마 부가세 또 별도로 하면 1,400이니까 계약금이 1,70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자기 계약금 이상 손해 볼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그 정도가 아마 마지노선일 거다. 그랬을 때 거의 마지노선이나 마찬가지니까 선생님 받으세요. 잠깐 저 받을게요. 경아 씨. 아니야. 뭐 급한 일? 아니야. 없어. 그래. 오케이. 내가 얘기할게요. 네.
그러면 그거는 괜찮다. 네네. 마이너스 네. 1000 정도면 괜찮고 여기 월세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고 또 서울에 네. 이제 오피스텔 투자하신 거 있으세요? 서울의 네. 오피스텔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분양가보다 낮게 나온 건 샀었어요. 네네네네. 네. 근데 이제 신규 분양하는 건 너무 비싸요, 지금 서울. 그래서 신규 분양하는 거는 제가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지금. 신규는 아니고 제가 수서역 근방에 오피스텔이 되게 많은데 네, 수서요. 네, 그쪽이 좀 가격도 그러니까 한 원룸 기준으로 한 1억 8천 정도 하는 1억 것 같아요. 8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평택이랑 똑같죠? 네네네. 지금 1억 7천 네네. 넘게 이제 분양하니까 이제 그런 네. 곳인데 이제 그 수서역 거기 자곡역 사거리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쪽에 있는 오피스텔들이고 이게 이제 갭이 1000 정도면 들어갈 수 있고 뭐 네.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데 저도 오피스텔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네. 이제 저의 오피스텔 정리는 이거였어요. 원룸 오피스텔은 월세로밖에 갈 수 없다. 정말 분양가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투룸 이상은 이제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들이 아파트 대안의 그렇죠. 주거지로 네네. 가기 때문에 네. 이제 가격이 또 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문정동에 이제 1.5룸이 분양받은 게 있었었는데 그렇구나.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그랬었는지 누가 이 금액에 들어오겠어, 이 금액에 사겠어 이러면서 좀 초반에 매도를 했어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전세를 못 맞을까봐. 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신혼부부들이 역 가깝고 네. 그리고 대단지다 보니까 막 워터파크가 밑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2배가 오른 올라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같이 분양했던 원룸 오피스텔들은 비슷해요. 1억 8천 이렇게. 근데 이제 투룸 1.5룸 이상은 주거형이라서 오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서울 오피스텔을 하게 되면은 약간 1.5룸 이상을 할까? 어차피 지금 갭 1000에 들어간다는 거는 네. 전세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아예 뭐 이게 매가가 1억 8천 근데 이제 2억 5천으로 갑자기 뛰니까 제 느낌이 확 달라지긴 하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대안으로 그냥 1.5룸으로 가는 게 맞을까. 이것도 뭐 투자금은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전세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2억 3천, 4천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까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아까 지금 오피스텔 투자한 거 2개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하나는 방 3개짜리, 하나는 방 2개짜리니까 네, 네. 정말 살고자 하는 실수요자가 있거든요. 그러니 네. 전세를 계속 올려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릴 텐데 이게 1.5룸이나 2룸 같은 게 저쪽에 구로나 저쪽이 어디야? 그 가산 디지털 단지나 이쪽으로 싼 게 있더라고요. 되게 또 싼 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장기로 봤을 때 2년에 5%씩의 전세는 올릴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자곡역에 갭 1천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취득세까지 하게 되면 결국은 투자금이 1억 1,500에서 1,700에 네, 들어갈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전세 내가 이제 들어가는 게 1,500 정도 되면은 이 전세를 5% 올렸을 때 내가 그 돈을 몇 년 만에 회수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네. 서울은 원룸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이 들더라고요. 전세 오피스텔을 그 원룸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무피로 들어가셔야 돼요. 무피로. 그냥 취득세만 내고. 네. 그래야지 1년, 2년 있다가 전세가 안 올라도 그만이고 오르면 그제서야 회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원룸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실 때는 가장 투자금이 적게 네. 무피나 뭐 500, 뭐 기껏해야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도 서울은 전세하고 월세값이 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올려받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 그리고 잠깐만 네. 제가
월세 환산율이라 그래서 월세를 네, 받는 걸 네, 가지고서 계산하는 네. 방법 혹시 아세요? 그 네이버에 네, 있는 맞아요. 거. 그러니까 그 주택이 그 네. 월세를 지금 원룸 오피스텔이 받고 있는데 그게 5%의 수익률로 봤을 때 월세가 60이다. 60 곱하기 250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5% 수익률에 해당하는 그 물건값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가격이나 그 가격보다 낮다면 걔를 월세로 돌렸을 때 5% 이상의 수익률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 정도 가격은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크게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일단 자곡동에 있으시고 그 다음에 서울에 아파트 하나 더 하시고 그 나머지 것들은 오피스텔이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가장 내 돈을 적게 들이고 해서 가장 적은 돈. 적은 돈으로 여러 개를 좀 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4채가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전세금이 도래해요. 아, 그렇죠? 적금 그렇죠. 풍차 돌리기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니면 12채면은 2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적은 거라도 1억짜리라도 5%면 얼마 500이잖아요. 네.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게 좀 시간에 투자를 놓고 하시면 좋고 내가 지금 당장 월세 100만 원을 받으려면 일단은 내가 돈이 네.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당장 내가 그게 좋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평택에서는 월세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소 10년간은 여기는 월세가 좋을 거니까 최소. 네. 예.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크게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제가 어쨌든 지금 조금 목돈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아파트 구매하고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금액으로 잘하면은 이제 평택에 토지를 구매를 해가지고 정말 대출 레버리지를 너무 무리해서 일으키긴 하지만은 이제 지을 수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좀 막막하긴 하던데 이제 아니 사실 이런 포트폴리오로 아파트 포트폴리오로 다가구가 14세대 14가구라면은 아파트 월세 나오는 게 14개고 사실 이렇게 뭐 원룸도 공실 나가면 내가 또 채워 넣어야 되고 그런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 건물주 분들이. 근데 이거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건물주라는 이름에 로망이 있어서 그런 로망이 있죠. 한 큰 덩어리를 네네네. 갖고 싶어 하는 그렇죠. 것인지라는 것까지 생각이 좀 이르렀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전기수에 네. 그 여기 상가주택을 건축하시는 분이 2명이나 있었거든요. 그 전기수가. 프로리아님? 아니요, 그분은 아니고. 네. 하나는 망고나무님이시고 하나는 네. 그 부부가 오셨는데 네. 똑같은 상가주택을 건축을 하시는데 그 망고나무님은 네. 뭐 이제 거의 6월달인가 끝나서 월세 세팅하면 엄청 뭐 수익률이 올 거다 이러고 네. 이 나머지 한 부부께서는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상가주택을 이미 분당에 가지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거를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거를 지금 짓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잘못되면 자기 집까지 날아가겠다는 네, 막 그런 거예요. 그런 네. 공포가 막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혼자서 네. 막상 이렇게 지어보기는 네. 이자가 되게 높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좀 빨리 안 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건축비보다 많이 든다거나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그 두 분은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 부부님이. 지금은 종료됐나요? 안 건축이? 종료됐어요. 네. 종료됐어요. 그리고 그 걱정이 없으시다는 그분은 6월달에 이제 곧 종료되는 상황이고 그러셔서 저는 그 상가주택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 화폐로서의 가치는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가주택이 월세는 너무 잘 나오지만 과연 그게 이제 시가도 올라주느냐의 문제라고 네, 봤을 그 때는 문제. 예, 그렇죠. 네. 또 자꾸 이제 보니까 지방은 네. 신축 수평 이동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상가주택도 그렇고 다가구도 그렇고 한 10년만 지나면은 막 디자인이나 외관이 세입자 같아도 거기 가기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또 그만큼의 보수 비용이 감가상각이 좀 크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크게 되는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렇게 건물주 프로젝트로 참여를 해보는 게 정말 소액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지. 내가 그 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덜썩 그 한 뭉탱이에다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무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제 여기 소개해주신 분은 이제 지으신 분들은 건축을 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너무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으니까. 네네.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건축해보니까 이제 새로운 눈이 열렸다. 그렇겠죠. 그렇게 표현까지 하시니까 지금 정말 무리를 하면 지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리고 지금 제 삶에 있어서도 좀 지금 시간적 여유도 있고 좀 에너지랑 또 만약에 정말 뭐 딜레이가 되더라도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리스크가 그거잖아요. 그냥 이자 계속 내는 거 수입 없이. 근데 그 이자는 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떡하지? 그러면은 잘 오셨어요. 그 지금 건물주 프로젝트 하니까 같이 보시면서 같이 진행하시면 되죠. 옆에서 해주실 분이 많잖아. 포로리아님도 이미 지으셨고 추신님도 이미 지으셨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망고나무님 같은 경우도 그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똑같은 상황을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그 똑같이 건물을 짓고 계시는데도 한 분은 천국에 계시고 한 분은 지옥에 계시는 거를 제가 보다 보니 누구나한테 이거를 추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제 마음이 좀 투자에 있어서 되게 위험한 부분이긴 한데 좀 조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지금 밖에 매가가 떨어지고 갭이 이랬을 때 빨리 서울에 하나를 하고 싶고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돈이 다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결정해야겠다. 그 건물주 프로젝트가 그렇게 막 큰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돈이 없더라도 지금 저희가 500만 원 가지고 이 건물주 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게 더 조급하냐라고 봤을 때 건물은 아무 때나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꼭 지금이 건물 올리기에 좋은 시기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도 높고 지금 이자 그렇죠. 다른 때보다 지금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들어가기에는 지금이 좋은 때냐 나중에 좋은 때냐 라고 한번 따져봤을 때 이제 보시고 왜 우리 탄사님께서 그런 조바심이 있냐면 내가 과거에 그 시장을 놓쳐서 그 기억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또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경험 때문에 조바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하시지 않고 둘 다 하실 수 있어 제가 볼 때. 아니 그거는 불가능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시차를 두고. 시차를 두고 둘 다 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 또 제가 들은 조언은 이렇게 한번 차익형으로 가서 한번 그 점프를 한 다음에 그때 아예 분양을 받아서 그때 건축해라 이렇게 토지에 막 프리미엄을 주고 사서 하지 말고 근데 이제 그 토지 그 LH 청약이라는 게 아파트 청약같이 어려운 것이고 그 기회가 나한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여기도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 피 자체를 막 내려서 팔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율도 너무 높고 건축이 뭐 예를 들어서 장마가 와서 한 달만 딜레이 돼도 저는 이자를 막 몇백만 원씩 그냥 기다리면서 내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라 그러나 그 건축 자재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저는 이제 떨어지려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저는 글쎄 떨어질까 이제 수급이 좀 조절이 되면 떨어지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대요. 그런데 내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하방 경직성을 갖고 그렇구나.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는 그런 아쉬움을 남긴 채 그냥 아파트 투자로 그냥 가야 되나?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건축하고 싶어 하지? 좀 약간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사실은 이 정도 갭이면 여기 평택에 상가주택이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있더라고요. 막 전세 보증금을 높여놔가지고 일단은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옵션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만약에 그 상가주택을 하고 싶으면 굳이 짓는 것보다는 그냥 좀 급료로 사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렇죠.
짓는 거는 좀 너무 과정도 그렇고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게 좀 많지 않을까. 네. 그 선생님께서 월세로도 음. 세팅을 좀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월세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네.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월세로 하게 되면 세금이 좀 많아요. 네, 다 전세로만 했어요. 네. 월세는 세금이 많아요? 네, 세금을 좀 따로 내야 돼요. 월세 소득이 있으면. 근데 일반 사업자는 아까 10%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산법이 달라요. 전세는 간주 임대로 계산해가지고 하는데 네. 월세가 있으면은 좀 그래요. 그게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였는데 풀려가지고 없어져가지고 비과세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월세는 골치 아파서 안 해요.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네, 한 저는 거거든요. 안 해요. 그 그거. 관리를 어떻게 네, 하시나. 월세까지 관리하면 전 못할 것 같아요. 전세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 그냥 딱딱 돈 받고 그 정도로 그걸로 너무 편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자꾸 네. 다가고 갖고 계신 분이 좀 힘드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관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갔을 때 이제 부동산 수수료 나가잖아요. 그럼 그게 한 달 월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 타격이 확 이렇게 떨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돌아가면서 TV 냉장고 고장 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환상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전업 투자자라면은 뭐 월세로 어떻게 다가구 하나 관리하고 이러겠는데 저도 다른 일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못하죠. 그리고 그냥 전세로 어차피 이게 전세가 돌려줘야 되는 돈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세값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조금 받는 걸로 하고 그냥 그래서 그게 다시 편해요. 재투자 예, 이렇게. 그렇죠. 예, 돈이 나오면 그걸로 재투자하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편안해 보이시는 거예요. 맞아, 편안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이렇게 되게 안정성 있고 편안한 투자인데 또 그게 딱 이론과 데이터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시니까 제가 너무 따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 그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책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해도 지옥에서 할 것인가 천국에서 할 것인가. 그죠? 네,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도 계속 불안하고 막 쫓기고 막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자기 수명을 재촉하는 일이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돈을 쫓는다고 돈이 막 나한테 오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방향성을 지키는 여유 있는 투자를 저는 추천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바심을 갖지는 마세요. 조바심을 갖지는 마시고 조금 놓아버림이랄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어떤 조셉 머피의 그런 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절대 늦지는 않거든요. 늦거나 어떤 내가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그런 기억이 지금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어떤 본인의 항상 그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을 하셔야 돼요.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계속 불안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좋은 투자가 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내가 나의 감정에 노예가 돼서 내 어떤 직관력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 슬로우 다운 하시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놓친 부분이 많아요. 제가 강남에 잠깐 살다가 결국 강남을 떠나서 거기 투자를 못했고 그거에 대한 제가 원망이 되게 많았어요. 얼마나 원망이 심했냐면 도대체 강남은 나 같은 사람이 살아야지 누가 가서 사는 거야. 나처럼 이런 사람이 가서 살아야지. 근데 알고 봤더니 강남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털을 닦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강남 나름이지만 저는 이제 음. 느낀 게 이렇게 강남에 가면 오히려 씀씀이가 되게 작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지금 잠깐 떠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당 가서 주문할 때도 좀 이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비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어서 그쵸, 그런지. 근데 그런 걸 좀 느껴가지고 좀 저도 이제 다시 타이트하게 좀 살아야겠다. 왜냐면 저렇게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검소하게 살고 사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떤 패배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강남을 입성하지 못했고 거기서 나와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거길 다시 돌아가지도 못했으며 또 서울에도 진입을 하려다가 결국은 못했고 이런 어떤 놓친 거에 대한 패배의식과 그런 게 제가 좀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툴툴 털었죠. 네, 이제는 전혀 미련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고 좋아요. 네. 그 절대 시간은 필요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괴로워하고 저도 그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조금 해결해주는 것도 있죠. 벗어나고 지금 사실 저도 최근 집 마지막 집을 구매한 게 뭐 그렇게 좋은 시기에 산 건 아니에요. 근데도 뭐 그냥 있고 그냥 마음 편안해요. 그냥 지금 좀 떨어져도 그쵸? 그냥 그쵸, 어차피 이거 가져갈 집이고 대신에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또 추가로 한 채를 매수를 하자. 그쵸. 그냥 좀 이런 마음인데. 그렇죠. 그리고 잠깐 또 떨어진다고 해도 긴 기간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단기에 수익 실현을 보고 팔거나 이럴 의미가 아니라면 전혀 그런 흔들릴 게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또 마침 이렇게 강의를 와서 이게 정립을 딱 해주시니까 너무 마음도 편안하고 맞아요. 편하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성이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음마 아파트는 언제 이사 가세요? 저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일주일 남았어요. 네. 음마 아파트 상가에 음식이 네. 되게 반찬 가게라고 되게 맛있고 좋은데. 그래서 예. 요리를 안 하고 다 사먹으려고. 다 사가지고 들어가더라고 진짜. 네. 아 그래요. 직장은 그럼 어디세요? 직장은 저는 이제 도서관인데 아직 발령은 안 나고. 아 그래요. 네. 가까운 데로 나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도서관에 막 갔는데 사선생님이 너무 예쁘면은 사람들이 책을 못 읽을 것 같은데. 제가 또 10년 휴직해가지고 몇 년이요? 10년. 10년이 휴직이 가능해요? 그렇더라고요. 아우 신기하다. 갱신했다고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나 이런 것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맨날 있으니까 사실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생각도 했고 제가 그걸 이제 저녁에 남편한테 나 이런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 남편은 생각하고 싶지 않지 쉬고 싶지.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았고 아무도 주변에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저렇게 근로소득자의 삶은 저렇구나. 맞아요.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저녁 때 쉬어야지 내일 아침에 가서 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주말에도 쉬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정보를 얻으려면 또 내가 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봐서 저는 어쨌든 쉬는 기간 동안 책도 많이 보고 좀 해서 이제 좀 뭔가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조급함. 그래도 강남에다가 집을 다 딱 세트를 하셨으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잔잔바리로 조금 투자하시면 돼요. 일하시면서 편하게. 선생님은 뭐 1년에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몇 채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건 아니고 있어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20채까지가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전세금이 돌질 않으니까 이제 그 잭파시 씨도 그렇게 책에다 썼더라고요. 열 몇 채 할 때까지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세금이 돌질 않으니까 현금이 돌질 않으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8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18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올해 2023년도에 막 돌아요 이제 20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나만 살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임대 사업을 하나의 어떤 그 맞벌이도 심어주려면 좀 2023년도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해야겠다. 제가 좀 후회스러운 게 저도 잭파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15채에서 20채를 빨리 2, 3년 내에 샥 했으면 굉장히 그게 막 잘 굴러갔을 텐데 저도 이제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조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선생님 되게 안정형이시라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느껴지고. 아니 사실 저 좀 바빴어요. 저도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못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고켈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처럼 이렇게 이 20채를 하는데 시간을 이렇게까지 들이고 싶지 않대요. 본인은 빨리 20채를 해서 이게 돌아가야지.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한 채당 뭐 많이 투자한 건 아니고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네네네네. 20채를 빨리 세팅을 해놓으면 네. 얘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뭐 그죠? 논리적으로 저기 이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또 갱신해서 전세값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두 달에 한 번이라고 해도 그게 조금 돌면은 그게 시스템이 돼서 이제 굴러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5채, 10채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거 자체로 어떤 시스템으로 돈이 굴러가기는 어렵거든요.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몇 대 몇 비율이세요? 아, 저 그때 세봤었는데 한 대충. 반은 아파트인 것 같아요. 반은 아파트, 그 다음에 오피스텔과 네. 그 빌라가 한 4분의 1씩, 2분의 1이 아파트, 오피스텔과 빌라가 그거의 4분의 1씩. 그러니까 이 20채면 10채가 아파트, 5채, 네. 5채. 그거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나중에 설명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오피스텔은 그래 좀 특수하잖아요. 아파트랑 네네. 다르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은 꼭 그 뭐 인구 몇만에 투자한다. 그런 거 없어요. 오피스텔은. 왜냐하면은 오피스텔 자체가 네. 입지가 좋은 곳이 항상 있어요. 걔는. 그래서 그래서 지방시도 괜찮다. 지방에는 오피스텔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할 때는 오피스텔은 무조건 서울 쪽이 좋아요. 서울이나 수도권. 경기. 네네네. 그러니까 지방에는 오피스텔 자체가 뭐 지금 새로 분양하는 그런 2룸, 2룸, 3룸 이런 거 있죠. 원룸 네네네. 오피스텔 분양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갭 투자 아파트 아니면 빌라 오피스텔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갭 투자 아파트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로 가려면 낡은 저기 빌라 아니면은 네. 무갭으로 오피스텔 네, 네.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낡은 빌라를 할 경우에는 수리비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니까 그것도 장기로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조금씩 월세 받거나 뭐 전세 받으면서 재건축을 재개발이나 뭐 이런 걸 노려야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피스텔은 지금 몇 개 갖고 계세요? 아니요, 다 저기 잠깐 했다가 이제 1주택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하고 분양권도 한번 샀다가 이제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누가요? 남편께서. 큰일 나죠. 그래서 그것도 못했었고, 근데 사실은 그것도 뭐 피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었고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미래에 대한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유가 없는 거지. 나의 인사이트가 없으니까. 그리고 네. 막 어쨌든 월세 이거 받으려면 내가 돈 이만큼이 들어가는데 기회비용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좀 되게 빨리 정립이 되는 게 그런 거를 좀 빠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쵸. 왜냐하면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여러 채 가져가는 건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연도를 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연도. 그러니까 이제 23년도가 최적의 그 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쵸. 어떻게 그렇죠. 그런데 제가 23년도에 사겠다는 건 하나도 안 오른 것만 사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안 오르죠. 하나도 안 오른 거. 하나도 안 오른 거는 언제나 그게 하나도 안 오른 거. 그런 거 조회하는 사이트가 있나요? 하나도 안 오르는. 하나도 안 오른 거. 아니 이거 갭투자나 이런 거 사이트까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가격을 봤을 때 네이버 이렇게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여태까지의 그 매매 이력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일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아파트를요.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해주는 통계 사이트가 있는지 그런 건 없고요. 내가 이제 만약에 지방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찝었어. 그러면 그 아파트 내가 관심 가는 아파트를 먼저 보고 걔네들의 매매 이력을 보는 거죠. 네. 보면 네이버에 보면은 매매 치면은 매매 이력 쫙 나오거든요. 지금요? 3시 6분이네 이런. 어떻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좀 안내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사천 얘기했던 것도 하나도 안 오른 거. 그거 하고 싶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진짜 하나도 안 올랐어.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